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1983년 겨울, 서울 변두리 한 보호시설의 낡은 방. 5살 여자아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는 매일 밤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수십 년 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수천억 자산가가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버린 사람, 무시한 사람, 괴롭힌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설마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보호시설 복도를 걸어가는 한 여성 보육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35살 김혜숙 선생님. 이 시설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아이는 그녀를 보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김혜숙 선생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오늘도 잘 잤니? 이 대화는 아무도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알면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단 5분, 김혜숙 선생님과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만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시설 식당에는 3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웃었지만 이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보육사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는 작은 공책을 꺼냅니다. 누가 준 건지도 모를 낡은 공책. 거기에 아이는 매일 본 숫자들을 적어 넣습니다. 시계의 숫자, 달력의 날짜, 라디오에서 들린 전화번호까지. 3-7-4-9-2-1-. 놀라운 건 아이가 한 번 들은 숫자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처럼 그대로 기억 속에 새겨 넣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984년 봄, 시설의 한 부부가 찾아옵니다.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린 남자와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 박재훈, 이명의 부부. 서울 강남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저희는 딸을 원합니다. 시설장은 환하게 웃으며 여러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밝고 활발한 아이들, 예쁘게 웃는 아이들. 하지만 박재훈의 시선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꽂힙니다. 저 아이는요? 저 아이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이명희가 다가가 아이의 턱을 들어 올립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여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얌전하고 좋네요. 저 아이로 할게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아이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에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김혜숙 선생님이 아이의 짐을 싸주며 눈물을 참습니다.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새 가족이 생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말합니다.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그래야 해. 너 이제 진짜 엄마 생기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차에 타는 순간 아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김혜숙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억만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강남의 30평 아파트. 1984년 당시로는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정받은 방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조용히 지내. 이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보였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하나 추가됩니다. 박재훈, 이명희. 아이는 자신의 새 부모 이름을 속으로 되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걸.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너 이제부터 박서현이야. 알았지? 서연. 이름다운 서에 빛날 현. 하지만 아이는 이 이름이 자기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이 붙여준 꼬리표 같았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날, 이명희가 서연의 옷을 입혀주며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 부모라고 해. 입양된 거 말하지 마. 네. 그리고 밖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 알았지? 5살 아이에게 던지기엔 너무 무거운 말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첫날, 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너 왜 말을 안 해? 혹시 바보야? 아이들의 놀림에도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싸우거나 울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일찍 배워버린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박재훈이 서연을 부릅니다. 너 공부는 할 줄 아니? 숫자 읽을 줄 알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재훈이 신문을 펼쳐 보이며 숫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5324억. 뭐? 박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봅니다. 5살 아이가 큰 숫자를 막힘없이 읽어낸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읽어? 그냥 읽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부터 서연의 삶이 바뀝니다. 박재훈은 집에 각종 문제집과 학습지를 쌓아놓습니다. 넌 공부 잘할 수 있겠어. 해봐. 네.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서연을 입양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준혁 7살. 똑똑하지도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준혁에게 경쟁자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집안에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두고 자극을 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준혁아 봐. 너보다 어린 동생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서연은 자기가 왜 이 집에 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자극하는 도구로 쓰이려고 온 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다시 숫자를 셉니다. 하지만 이번엔 날짜도 함께 기록합니다. 1984년 4월 23일 첫 번째 모욕. 아이는 일기 대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5살 아이치고는 너무 무서운 습관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1984년 가을, 서연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은 혼자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대신 옆방에서는 이명희가 아들 준혁을 깨우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엄마가 옷 입혀줄게.
같은 집, 다른 대우. 식탁에 앉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준혁 앞에는 계란 후라이와 햄, 우유가 놓입니다. 서연 앞에는 김치와 밥 한 공기뿐입니다. 서연아, 넌 원래 이런 거 먹고 살던 애잖아. 감사하게 먹어. 이명희의 말에 박재훈도 신문을 보며 거듭니다. 그래, 고아원에서는 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눈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4년 10월 7일 아침 식사차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서연은 IQ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재훈이 직접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간 겁니다.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145입니다. 네. 아이의 IQ가 145입니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수치죠. 특히 수리 영역과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반면 옆에 있던 이명희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준혁의 IQ가 98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흐릅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결과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야, 이게 뭐라고 좋아해. 고아 주제에. 이명희가 조수석에서 중얼거립니다. 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의 공부량이 2배로 늡니다. 아니, 3배로 늡니다. 넌 똑똑하니까 더 해야지. 이걸 왜 못 풀어? 틀리면 혼나고 맞춰도 칭찬은 없습니다. 준혁이 100점을 맞으면 온 가족이 외식을 갑니다. 서연이 100점을 맞으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원래 머리 좋잖아. 차별은 점점 노골적이 됩니다. 생일날도 다릅니다. 준혁 생일에는 케이크와 선물이 쌓입니다. 친척들이 모여 축하해줍니다. 서연 생일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 생일이 언제였더라? 모르겠어요. 그럼 됐다. 서연은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보호시설 기록에도 정확한 생년월일이 없었으니까요. 추정일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서연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옵니다. 전교 수학경시대회 1등.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명희에게 보여줍니다. 엄마, 내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모라고 해. 이모, 제가 상 받았어요. 이명희는 상장을 힐끗 보더니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그 옆에는 준혁이 받은 참여상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자기 방에서 조용히 웁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서. 그리고 다시 기록합니다. 1987년 5월 15일 수학경시대회 1등. 칭찬 없음. 무관심.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사건이 터집니다. 준혁이 서연의 공책을 찢어버린 겁니다. 서연이 매일 밤 무언가를 적어 넣던 그 공책. 몇 년간의 기록이 담긴 소중한 공책이었습니다. 야, 너 맨날 혼자 뭐 쓰고 있어? 일기야? 보자. 안 돼. 처음으로 서연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공책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10월 7일 아침 식사차별. 이게 뭐야? 넌 진짜 이상한 애구나. 서연이 달려들어 공책을 빼앗으려 합니다. 준혁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명희가 들어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엄마, 제가 내 공책을. 닥쳐. 오빠한테 대드는 거야? 이명희는 서연의 뺨을 때립니다.
8살 아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넌 여기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합니다. 울음을 멈추고 이명희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8살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힘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명희는 순간 섬뜩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냅니다. 뭘 봐. 방 들어가. 서연은 찢어진 공책 조각들을 주워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 공책을 꺼내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 3월 22일 공책 훼손. 폭력. 이명희.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이 아이는 정말 잊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서연은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시험은 항상 100점, 선생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혼자 있고. 부모님도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안 오잖아. 그리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서연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르다는 걸. 소속되지 못한다는 걸.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립니다. 야, 박서연. 너 진짜 부모 아니지? 한 남자아이가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입양됐다며? 고아 맞지? 맞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입양아. 버려지네. 아이들의 놀림에도 서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시락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명희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왜요? 서연이가.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집에 문제라도. 이명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을 부릅니다. 야, 내가 학교에서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이 왜 집에 오겠다고 해? 모르겠어요, 정말. 이명희는 서연의 팔을 세게 잡습니다. 똑똑히 들어. 선생님 오시면 우리가 너 엄청 잘해준다고 해. 알았어? 이상한 소리 하면 너 죽는 줄 알아. 서연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남습니다. 1988년 6월 10일 협박. 팔의 상처.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방문합니다. 그날만큼은 집안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이명희는 웃는 얼굴로 선생님을 맞이합니다. 어머,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걱정이요? 무슨? 서연이가 학교에서 너무 조용해요. 친구도 없고 혼자만 있고. 혹시 집에서. 아이고, 저희가 너무 공부를 강조했나 봐요. 서연이가 원래 내성적이긴 한데. 이명희는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서연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이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 방문은 끝이 납니다.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이명희의 표정이 바뀝니다. 잘했어. 똑똑하긴 하구나. 하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울을 봅니다. 8살 자기 얼굴을.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크면 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1990년 서연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서연은 혼자 일어나 책상에 앉습니다. 집안이 조용할 때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수학 문제집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건 학교 교재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서연은 이미 초등 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XOX60. 연필이 공책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풀이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서연에게 수학은 언어였습니다. 가장 정직한 언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오늘도 준혁은 늦잠을 자고 서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 해. 박재훈이 신문을 보며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경시대회 있지? 네. 1등 해야 해. 알았지? 네. 2등을 하면 실망하고 1등을 하면 당연하다는 표정. 서연은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칭찬 같은 건. 학교 수업은 지루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서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다른 걸 합니다. 경제신문 스크랩. 박재훈이 버린 신문을 몰래 가져와 경제면을 오려 노트에 붙입니다. 주식 시세, 환율, 부동산 가격, 기업 실적. 숫자들로 가득한 세계. 박서연 수업 중에 뭐해?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노트를 보여줍니다. 경제 공부요? 초등학교 4학년이 경제 공부는 왜 해? 재밌어요.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친구도 없으니까요. 점심시간 서연은 도서관으로 갑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 사이에 섞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 서연만의 공간. 여기서 서연은 경제 잡지를 읽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10살 서연은 그 조짐을 신문에서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해 여름 박재훈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무역회사 실적이 악화되고 빚이 늘어납니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당신이 사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부부싸움 소리가 매일 밤 들립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 애 때문에 돈이 너무 나가요. 학원비, 과외비. 그래도 그 애가 제일 잘하잖아. 잘하면 뭐해요? 남의 자식인데.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라리 시설로 다시 보내버릴까요? 생각해보자.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서연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연이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상금을 타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전국 수학경시대회 초등부 대상, 상금 500만 원. 영재교육원 선발시험 전국 1등, 장학금 3년 전액. 과학발명대회 금상, 상금 300만 원. 서연은 자기가 이 집에 남으려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어머, 서연이 또 상 탔네. 역시 우리 딸 장하다. 돈이 들어올 때만 이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미소가 아니라는 걸. 1990년 9월 4일 상금 500만 원. 가족 외식. 나는 제외.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서연은 중학교 수학을 완전히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갑니다.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이 학생은 영재입니다. 특별반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박재훈이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교 다닐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능력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박재훈은 서연이 특별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혁이 더 초라해 보일까봐.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서연의 기회는 막힙니다. 서연은 그날도 기록합니다. 1991년 3월 2일 영재교육기회 박탈. 박재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낡은 교복 해진 신발, 짧게 자른 머리.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 모습을 벗어날 거야. 11살 서연의 다짐이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사건이 터집니다. 준혁이 중학교 시험에서 꼴찌를 합니다. 반에서 꼴찌가 아니라 학년에서 꼴찌. 이명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공부 싫어. 못하겠어.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서연도 불려나갑니다. 서연아, 내가 준혁이 공부 좀 가르쳐줘. 네. 넌 똑똑하잖아. 오빠 가르쳐주면 되잖아.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럴 때만 가족이구나. 그날부터 서연은 준혁을 가르치게 됩니다. 방과 후 학원 끝나고 주말에도 자기 공부 시간을 포기하고. 야, 이것도 모르냐? 미안. 아휴, 답답해. 준혁은 서연에게 반말을 합니다. 오빠니까. 하지만 존중은 없습니다. 한 달 뒤 준혁의 성적이 오릅니다.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이명희는 기뻐합니다. 역시 우리 아들. 잘했어. 준혁에게만 칭찬이 쏟아집니다. 서연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1991년 11월 20일 무보수 과외 시작. 감사 인사 없음.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서연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묻습니다. 서연아, 너 꿈이 뭐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의사? 변호사? 아니요. 그럼 뭐가 되고 싶어? 서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자유. 네. 아무한테도 얽매이지 않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가 이 집을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12살 서연의 탈출 계획이 시작됩니다. 1997년 겨울. 서연은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대체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서연이 7년 전 신문에서 읽었던 그 조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뒤 박재훈의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빚만 수십억 남은 채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차는 압류됩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떡해? 이명희가 주저앉아 웁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연아. 박재훈이 서연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로. 미안하다. 네.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다.
알고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하는데 학비를 역시 서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고맙다. 고맙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일주일 뒤 가족은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합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변두리 반지하로 30평에서 10평으로. 서연의 방은 따로 없습니다. 거실 한 구석이 서연의 공간이 됩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다시 일어설 거야. 박재우는 말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은 그날부터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 아침 7시까지 일하고 학교에 갑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학교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친구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같은 반 학생. 피곤해서. 공부 너무 하지 마. 건강 버려. 공부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해서였지만 서연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도시락을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대신 물로 배를 채웁니다. 너 밥 안 먹어? 다이어트 중이야.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가난을 숨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서연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합니다.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도, 밥을 굶어도, 추운 반지하에서 공부해도. 왜냐하면 서연에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이 집을 나가는 것. 대학 입시가 다가옵니다. 서연은 서울대 수학과를 목표로 합니다. 학비는 어떡할 건데? 박재훈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서연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냅니다. 1999년 2월 수능 성적 발표. 서연은 만점입니다.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만점자 중 하나. 서울대 수학과 수석 합격 축하합니다. 4년 전액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 드디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이명희였습니다. 어머, 우리 딸. 서울대 붙었다며. 딸.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던 호칭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제 우리 살았다. 너 졸업하면 대기업 들어가면 되잖아. 서연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저 기숙사 들어갈 거예요. 뭐? 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주말에는 와야지. 아니요. 뭐? 안 올 거예요. 방학 때도 안 올 거예요. 이명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야, 우리가 너 키웠는데. 서연이 처음으로 웃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1999년 2월 15일 독립선언. 3월 서연은 서울대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쉽니다. 이제 자유다. 19살 서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 수학 진짜 잘하더라. 교수님도 놀라셨대. 우리 스터디 그룹 같이 할래? 처음으로 서연에게 친구가 생깁니다. 진짜 친구들이. 하지만 서연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1등을 유지해야 장학금이 계속 나오니까요.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계속합니다. 과외, 편의점, 도서관 사서 돈을 모읍니다. 한 푼이라도 더. 너 왜 그렇게 돈을 모아? 룸메이트가 묻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무슨? 내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무슨? 서연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직 비밀. 사실 서연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밤새 코드를 짭니다. C 언어, 자바, 파이썬. 하나씩 마스터해 갑니다. 너 전공이 수학 아니야? 왜 프로그래밍 해? 수학과 프로그래밍은 닮았어. 둘 다 논리와 구조니까. 서연은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3개월 만에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합니다. 6개월 만에 간단한 앱을 만듭니다. 이거 팔 수 있겠는데? 대학교 2학년 서연은 첫 번째 앱을 개발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시간표 관리 앱. 간단하지만 효율적입니다. 앱스토어에 올리자 조회수가 늡니다. 그리고 첫 수익이 발생합니다. 50만 원.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자기가 만든 것으로 번 돈. 서연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기숙사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죽여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때부터 서연의 삶이 급변합니다. 두 번째 앱, 세 번째 앱. 점점 복잡하고 정교해집니다. 수익도 늡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서연은 작은 스타트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우리 회사와 연봉 4천만 원 줄게. 하지만 서연은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고용되는 삶은 안 살 거예요. 당차고 단호합니다. 20대 초반 여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카리스마입니다. 2002년 여름 서연은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법인을 만듭니다. 박서현테크. 자본금은 1천만 원. 전부 자기가 모은 돈입니다. 사무실은 없습니다. 기숙사방이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반드시.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됩니다. 2003년 봄. 서연은 23살입니다. 작은 원룸 사무실. 책상 하나, 컴퓨터 2대, 화이트보드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코드를 짭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키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킨다. 서연이 개발 중인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2003년 당시 스마트폰은 아직 대중화되기 전이었지만 서연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은 곧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할 거야. 결제도, 뱅킹도, 쇼핑도. 3개월의 개발 끝에 베타 버전이 완성됩니다. 서연은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대 여자가 무슨 기술 회사를. 안 됩니다. 경험도 없고 학위도 학부밖에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너무 어려요. 20곳이 넘는 투자사에서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서연은 거절당한 횟수를 세며 다음 투자자를 찾아갑니다. 보호소 시절 숫자를 세던 그 습관이 다시 나타납니다. 23번째 거절. 그리고 24번째 투자자. 강남의 한 벤처캐피탈 사무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연을 맞이합니다. 박서연 씨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해보세요.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30분간 멈추지 않고 설명합니다. 시장 분석, 기술 경쟁력, 수익 모델, 성장 전략.
투자자는 말없이 듣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5초, 10초, 20초. 얼마 필요하죠? 네. 투자금이요. 얼마 필요해요? 서연의 심장이 뜁니다. 5천만 원입니다. 1억 줄게요. 정말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지분 30% 가져가고 멘토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첫 투자 유치 성공.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원룸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뒤 모든 게 빨라집니다. 직원 채용. 처음에는 3명. 개발자 2, 디자이너 1명. 모두 서연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서연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대표님, 이 기능 추가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바로 적용해 봅시다. 서연은 독재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대표님은 진짜 다르네요. 다른 회사 대표들은 우리는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 말을 할 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받지 못한 걸 이 팀에게 주고 싶었으니까요. 2004년 서연의 회사는 첫 번째 제품을 출시합니다. 페이플러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혁신적이고 직관적이고 안전했습니다. 초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편한데? 은행 앱보다 빠르네. 한 달 뒤 사용자 1만 명. 석 달 뒤 10만 명. 6개월 뒤 50만 명. 서연의 회사가 화제가 됩니다. 20대 여성 CEO가 만든 핀테크 스타트업. 학부 졸업하고 바로 창업한 천재 개발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기사는 최소한으로만 해주세요. 저는 제품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호감을 삽니다. 2005년 서연의 회사는 두 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50억. 박서연 대표 축하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믿습니다. 대기업 계열 투자사였습니다. 이제 서연의 회사는 스타트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사무실을 옮깁니다. 강남 한복판 10층짜리 건물. 직원은 50명으로 늘어납니다. 대표님, 우리 정말 크게 됐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야근하고 같이 라면을 먹습니다. 대표님, 이제 운전기사 쓰세요. 아니에요. 지하철이 편해요. 명품 좀 사세요. 이제 돈 많잖아요. 필요 없어요. 제 옷 이거면 충분해요. 서연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 줄 몰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대신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관리하며 2006년 서연은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박재훈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서연아, 아빠가. 이명희가 전화를 겁니다. 8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니? 서연은 길게 침묵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명희의 흐느낌이 들립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2천만 원 정도면.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서연은 전화를 끊고 계좌이체를 합니다. 2천만 원. 망설임 없이. 하지만 병문안은 가지 않습니다. 1차 송금 완료. 방문 계획 없음. 돈은 보내지만 마음은 보내지 않습니다. 서연의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해 서연의 회사는 또 한 번 도약합니다. 페이플러스가 대기업 계열사와 제휴를 맺습니다. 사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합니다. 회사 가치는 1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박서연 대표, 대한민국 30세 이하 부자 10위 진입. 언론이 떠들어댑니다. 서연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이명희입니다. 서연아, 축하해. 뉴스 봤어. 감사합니다.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왜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는 걸.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시간 내겠습니다. 일주일 뒤 강남의 한 카페. 8년 만에 만난 박재훈과 이명희. 그리고 준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이명희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준혁은 살이 쪘습니다. 서연아. 박재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말 잘 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서연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냉정한 목소리에 세 사람이 움찔합니다. 사실은 준혁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역시. 서연은 예상대로였다는 표정입니다. 도와줄 수 있니? 얼마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만. 서연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냅니다. 미리 준비한 듯. 5천만 원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테이블이 얼어붙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실 건가요? 서연이 처음으로 웃습니다. 차갑게. 전 여기 계신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돈은 드립니다. 제가 사람 괜찮다고 소문나는 게 싫거든요. 하지만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은 일어섭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뒤돌아 나갑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2006년 11월 18일 최종 결별 선언. 이제 서연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2008년 서연은 28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연 500억, 영업이익은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박서연 대표 코스닥 상장 계획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더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경영. 서연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 기업 도산. 대표님, 큰일입니다. 거래처 두 곳이 부도났어요. 투자사에서 자금 회수하겠대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서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상 자금 있죠? 네, 현금 5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버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서연은 IMF를 경험했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도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 10% 감봉에 동의해 주세요. 저는 50% 감봉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함께 위기를 넘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량 해고를 하는데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기회에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네. 지금이요? 네.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위기 속에서 서연은 경쟁사 두 곳을 헐값에 인수합니다. 기술력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천재십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있을 뿐이죠. 2009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서연의 회사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3배 성장했습니다. 인수한 회사들의 기술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서연 대표 올해의 CEO 상 받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경영인 1위 선정. 30대 이하 부자 순위 3위. 언론이 서연을 조명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인터뷰는 최소한으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일하러 왔지 유명해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해 가을, 서연에게 특별한 초대가 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특강 요청. 서연의 모교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캠퍼스. 강연장에는 2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저는 실패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입양됐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무시당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합니다. 1984년 10월 7일, 첫 번째 차별. 1988년 3월 22일, 첫 번째 폭력. 1999년 2월 15일, 독립. 학생들이 숨죽입니다.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증명하려는 사람으로.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듭니다. 대표님, 지금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세요? 무관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수죠. 학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학생이 다가옵니다. 대표님, 저 고아원 출신입니다. 서연이 그를 똑바로 봅니다.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하고, 더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증거입니다. 그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서연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저랬었지. 그날 밤 서연은 결심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자. 2010년 서연은 재단을 설립합니다. 희망씨앗재단. 고아, 미혼모,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연간 100명에게 장학금 지급,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시스템 구축. 서연은 자기 돈 50억을 재단에 출연합니다. 대표님,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받았어야 할 돈입니다. 재단 설립 소식에 언론이 들썩입니다. 숨겨진 정체 실화, 고아 출신 CEO의 감동 기부. 수천억 자산가의 따뜻한 손길.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일합니다.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 첫 장학생 100명이 선발됩니다. 서연은 직접 면접을 봅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너희는 불쌍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세상은 너희를 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장학생 중 한 소녀가 묻습니다. 언니도 고아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래서 너희 마음을 알아.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 힘들어. 그래도 행복해요? 서연은 웃습니다. 진심으로. 응. 지금은 행복해. 너희가 있으니까. 그날 서연은 깨닫습니다. 복수는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2011년 서연은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박재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어디세요? 서연이 이명희에게 전화합니다. 서울병원이야. 가겠습니다. 올 필요 없어. 부담 갖지 마. 아니요. 가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서연. 검은 양복 차림입니다. 빈소 앞에 서서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명희가 서연을 봅니다. 늙고 지친 얼굴입니다. 와줘서 고마워.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명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명희가 울기 시작합니다. 서연은 그저 지켜봅니다. 용서는 못해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명희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2011년 3월 5일 박재훈 사망. 최종 마무리. 서연은 장례식장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 한쪽이 비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긴 건지 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싸움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었습니다. 2012년 봄, 서연은 32살입니다. 회사는 이제 업계 1위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60%, 직원 500명, 매출 2천억. 대표님, 상장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드디어 서연이 결정을 내립니다. 6개월의 준비 끝에 2012년 9월 페이플러스는 코스닥에 상장됩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5천억 원 돌파. 박서연 대표 개인 자산 1천억 추정.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서연도 함께 웃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연이 처음으로 만든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상장 후 서연의 삶이 바뀝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서연 대표 인터뷰 요청, 방송 출연 요청, 강연 의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모두 거절해주세요. 하지만 대표님, 회사 홍보를 제품으로 홍보합니다. 제 얼굴로 홍보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철저하게 사생활을 지킵니다. 사진도 최소한으로만 찍히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CEO. 얼굴 없는 성공 스토리. 오히려 그게 화제가 됩니다. 2013년 서연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왜요?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큰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33살의 CEO 자리를 내놓는 결정. 모두가 놀랍니다. 제 역할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키우는 건 다른 사람 몫입니다. 새로운 CEO를 영입합니다. 대기업 출신의 경험 많은 경영인입니다.
박 의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은 관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업.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로 배울 수 있는 AI 튜터 시스템입니다. 특히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서연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2014년 서연은 보호시설을 방문합니다. 자신이 자랐던 그곳. 30년 만의 방문입니다. 시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서연 의장님. 시설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혜숙 선생님. 아직 계세요? 아, 김 선생님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날 서연은 작은 집을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백발의 할머니.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입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서연이요. 박서연. 김혜숙의 눈이 커집니다. 서연이? 그 서연이? 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서연을 끌어안습니다. 서연도 할머니를 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네, 엄마. 저 잘 컸어요. 엄마. 30년 만에 부르는 그 말입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 그때 왜 저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내 눈이 특별했거든. 슬프지만 강한 눈이었어. 그 눈을 보고 생각했지. 이 아이는 살아남을 거라고. 서연은 울음을 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뭐니? 집 등기증이요. 이 집 이제 선생님 거예요. 뭐? 그리고 이건 통장이요. 매달 생활비 들어올 거예요.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웁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도 함께 웁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씁니다. 2014년 6월 10일, 진짜 엄마를 만났습니다. 2015년 서연의 두 번째 회사도 성공합니다. AI 교육 플랫폼이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합니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대표님 수익이 괜찮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충분히 벌었어요. 서연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목적이었습니다. 언론이 다시 주목합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 IT 업계의 마더 테레사, 가장 존경받는 CEO.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겸손함이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2016년 서연은 36살입니다. 재산은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부자 안에 듭니다. 하지만 서연의 집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입니다. 차도 중고차입니다. 의장님, 이제 좀 크게 사세요. 필요 없어요. 이게 편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상관없어요. 전 사람들 눈치 보려고 돈 번 게 아니에요. 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난했던 그때의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해 가을, 서연은 어느 행사에 초대됩니다.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박서연 의장님 나와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오릅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눕니다. 트로피를 받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존재였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가장 진심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기자가 다가옵니다. 의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요? 네. 증명이 끝났거든요. 무엇을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자는 그 대답을 기사로 쓰지 않습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겁니다. 과거로부터, 증오로부터, 증명의 압박으로부터. 2017년 여름, 서연은 37살입니다. 의장님, 오늘 고아원 방문 일정 있으시죠? 네, 준비됐어요. 서연은 매달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격려합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입니다.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언니, 이모. 서연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줍니다. 잘 지냈어? 공부는? 네.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여기 봐.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냅니다. 이거 내가 갖고 싶다던 책이지? 진짜요? 고마워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서연은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지우. 지우야, 나는 서연이야.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나 유명해. 서연이 웃으며 옆에 앉습니다. 너는 왜 혼자 있어? 그냥요. 외로워.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립니다. 나도 저랬었지. 언니도 여기 살았었어. 정말요? 응. 언니도 외로웠어. 지우가 서연을 쳐다봅니다. 그래도 잘 됐잖아요. 응, 잘 됐어. 너도 잘 될 거야. 진짜요? 진짜야. 약속할게.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지우야, 외로울 때는 숫자를 세봐. 숫자요? 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좀 진정돼. 언니도 그랬어요? 응. 매일 밤 했어. 지우가 처음으로 웃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김혜숙 선생님께 전화합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무슨? 입양하려고요. 입양? 네. 지우라는 아이요. 김혜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준비가 됐니? 네.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받지 못했던 걸.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축복해주세요. 그럼. 우리 딸 잘할 거야. 3개월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지우는 서연의 딸이 됩니다. 이제부터 너는 박지우야. 네.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아니면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내가 편한 대로.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연의 가슴을 울립니다. 응, 딸. 서연은 지우를 꼭 안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 안아주기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버려진 기억, 외로웠던 기억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은 지우를 안고 밤을 지새입니다. 회사 일은 줄이고 아이에게 시간을 씁니다. 의장님 회의가. 밀어주세요. 오늘은 딸이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보다 지우가 먼저였습니다. 학교 입학 첫날, 서연은 직접 지우를 데려다 줍니다. 엄마, 친구 못 사귀면 어떡해? 괜찮아. 천천히 사귀면 돼.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만 괜찮아졌어. 너도 그럴 거야. 서연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지우가 교실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한참을 서서 지켜봅니다. 잘할 거야, 우리 딸. 2018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하지만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지우와 저녁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뭐로? 그림 그리기요. 우와, 보여줄래?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냅니다. 집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고 이게 나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행복하면 우는 거예요? 응.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 지우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럼 저도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서연은 지우를 꼭 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이명희가 세상을 떠납니다. 서연 씨,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 올 건가요? 네, 가겠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갑니다. 엄마, 여기는 어디예요? 엄마의 옛날 가족이 있던 곳이야. 옛날 가족? 응. 복잡한 이야기야.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 빈소 앞에 섭니다. 이명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서연은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정말 끝이네요. 준혁이 다가옵니다.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괜찮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은 준혁을 봅니다. 나이 든 얼굴, 지친 눈빛. 용서합니다. 뭐? 용서해요. 이제 다 놓을게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깨끗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엄마 속상해요? 아니, 오히려 후련해. 그게 뭐예요? 응.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지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럼 이제 가벼워요? 응. 가벼워. 좋겠다. 엄마 행복해요? 응. 내가 있어서 행복해. 둘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이명희 사망. 진짜 마지막 작별.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공책을 꺼냅니다. 30년간 써온 기록들. 모든 날짜, 모든 사건, 모든 감정들. 서연은 그 공책을 천천히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씁니다. 2018년 12월 3일, 복수 완료.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이제 이 공책은 닫는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연은 공책을 책꽂이 깊숙이 넣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곳에. 2020년 서연은 40살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엄마, 나 오늘 회장 뽑혔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근데 좀 무서워. 왜? 잘못하면 어떡해? 서연은 지우를 안아줍니다. 지우야, 잘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도 돼요? 응. 중요한 건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처럼.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 거예요. 너는 이미 강해. 알아? 정말요? 응. 엄마가 보장해. 코로나19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서연의 회사도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또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 강화합니다. 재택근무 전면 시행합니다. 직원 한 명도 자르지 않습니다. 2008년의 경험이 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의장님, 고아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이들 식사가 즉시 지원하세요. 필요한 만큼 다. 서연은 재단을 통해 긴급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국 고아원, 미혼모 시설에 식료품 지원, 온라인 학습기기 무료 제공, 심리 상담 서비스 운영, 개인 돈 100억을 출연합니다. 의장님,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안 쓰면 언제 써요? 언론이 보도합니다. 코로나 속 수천억 자산가의 따뜻한 손길. 가족 배신 딛고 일어선 CEO. 이제는 사회의 보답. 하지만 서연은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 지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늡니다. 엄마 심심해. 그래. 뭐 하고 싶어? 엄마랑 요리할래요. 오, 좋아. 뭐 만들까? 쿠키. 둘은 부엌에서 쿠키를 만듭니다. 밀가루가 날리고 웃음이 터집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든 거. 우와, 예쁘다. 오븐에서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둘은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나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뭐가? 회사 만들고 사람들 도와주고. 서연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우야, 너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 엄마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 그것만 봐라. 엄마는 행복해요? 응. 너 덕분에. 지우가 서연에게 안깁니다. 나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서연은 생각합니다. 2021년 세상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서연의 회사도 다시 성장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전액 직원들에게 분배하세요. 의장님 몫은요? 저는 충분히 가졌어요. 직원들이 감동합니다. 의장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낸 건데. 그해 여름 서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네.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임원들이 놀랍니다. 하지만 의장님, 제가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남은 건 사회 것입니다. 기빙 플래지 동참.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박서현 한국인 최초 기빙 플래지 동참. 노년 감동 선사하는 기부 천사.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담담합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게 특별한 거죠. 그 특별함을 나누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지우에게 말합니다. 지우야, 엄마가 오늘 큰 결정을 했어. 뭔데요? 엄마 돈의 반을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쓰기로 했어. 진짜요?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많이 없어져. 괜찮아요? 서연은 웃습니다. 응,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있잖아. 서로 있고. 지우가 생각합니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너도 나중에 내가 가진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꼭 그럴게요. 2022년 봄, 서연은 김혜숙 선생님 집을 방문합니다. 엄마, 지우 데리고 왔어요. 어머, 우리 지우. 얼마만이니?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잖아요. 김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 내가 더 해줄 걸 그랬어. 아니요.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살 이유를 찾았어요. 둘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지우도 함께 안깁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지. 세 사람의 미소가 겹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어떻게 알아요? 너는 사랑을 알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랑이요? 응.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 지우가 생각에 잠깁니다. 엄마는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주잖아요. 서연이 놀랍니다. 12살 아이의 통찰력에. 맞아. 그래서 더 주고 싶었나 봐. 그럼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 지우야. 왜요? 내가 엄마의 상처를 다 치료해줬어. 나도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골라줘서. 둘은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사랑은 대물림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2024년 가을, 서연은 44살입니다. 지우는 15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 나 진로 결정했어. 뭔데? 사회복지사. 서연이 놀랍니다. 정말? 응.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지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어.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아줍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너는 너 자신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멋진 거야. 가을 저녁 둘은 한강을 걷습니다. 엄마, 고민 있어. 뭔데? 친구가 가정폭력 받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 그리고 내가 그 친구 옆에 있어줘. 그게 도움이 될까? 응.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엄마는 그런 사람 없었어? 있었어. 김혜숙 할머니. 그 한 분뿐이었어? 응. 하지만 그 한 분으로 충분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사람이 돼줄게. 서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잘할 거야. 같은 해 겨울, 서연은 큰 발표를 합니다. 저는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왜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44세 나이에 완전 은퇴 선언입니다. 의장님, 너무 이르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제 제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싶어요. 어디에요? 가족에게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연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대신 재단 활동에 집중합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직접요? 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고 싶어요.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매주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을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우와, 진짜 박서연이다.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였어요.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니까. 어떻게 강해요? 밑바닥에서 시작했잖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아이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누구요? 저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왜요? 우릴 처음 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전의 저니까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 아이가 달려와 서연을 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줍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2025년 봄, 서연은 책을 출간합니다. 숫자를 세던 아이. 자서전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하지만 서연은 인쇄를 전액 기부합니다. 고아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겠습니다. 독자들이 감동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 울면서 읽었습니다. 제 딸에게 꼭 읽히고 싶은 책. 서연은 전국을 돌며 강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복수는 완성됐나요? 서연은 웃습니다. 복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네.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으려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살고 있어요. 진짜로. 청중들이 뭉클해합니다. 2025년 여름, 서연은 45살 생일을 맞습니다. 지우가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딸. 소원 빌어요. 서연은 촛불을 바라봅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 돈. 충분히 있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건강. 그건 소원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죠.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이 순간이 계속되길. 촛불을 붑니다. 뭐 빌었어요? 비밀. 에이 말해줘요. 소원은 말하면 안 이뤄져. 그럼 이미 이뤄진 소원은요? 그건 감사하는 거지. 둘은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왜 무서워요? 이렇게 좋은 날이 끝날까봐. 지우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내일도 좋은 날일 거예요. 그럴까? 그럼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서연은 웃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씁니다. 2025년 6월 15일, 45번째 생일. 드디어 알았다. 복수는 잘 사는 것이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진짜로. 에필로그. 2025년 가을, 서연은 한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40년 전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여러분처럼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살아남는 것이요. 어떻게요? 매일 밤 숫자를 세며 견뎠어요. 하나, 둘, 셋, 넷. 그게 도움이 됐어요? 응.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 한 아이가 묻습니다. 언니, 지금도 숫자 세요? 서연은 웃습니다. 이제는 안 세. 왜냐하면. 왜요? 이제는 셀 필요가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거든.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웃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 소녀를 안아줍니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서연은 소녀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너는 나니까.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힘들 거야. 많이 울 거야.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래도 돼요? 응. 그래도 돼. 하지만 포기만 하지 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소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은 시설을 나와 차에 올라탑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우가 묻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매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힘들지. 하지만 해야 해. 왜요? 왜냐하면 나처럼 아픈 아이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 엄마는 진짜 대단해.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야. 차가 움직입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삼겹살. 좋아요. 할머니도 모시고 가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모녀의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서연에게는 기적입니다. 40년 전 보호소 구석에서 숫자를 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딸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민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까요? 서연은 백미러로 뒤를 봅니다. 보호시설이 점점 멀어집니다. 안녕, 예전의 나. 잘 살아남았어. 수고했어.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마지막 나레이션.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과거에 매일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혼자 견딜 것인가, 함께 나눌 것인가. 박서연은 선택했습니다. 복수 대신 생존을. 증오 대신 사랑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 누군가의 희망으로. 살아있는 증거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머물 것입니까? 미래를 만들 것입니까? 미워할 것입니까? 사랑할 것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